이 선사연에 저명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해방정국에 있어서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말서부터 이 나라의 좌익 혁명 세력은 자기들의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혁명이 정당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대중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사 왜곡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대중들이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잘못된 역사 지식을 전파 확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중에서 이제 현대사가 그 사람 대한민국하고 직접 관련돼 있으니까 현대사를 왜곡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왜곡이 심한 것이 해방정국의 역사입니다. 해방정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정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왜곡을 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또 해방정국의 역사를 왜곡해 놓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생각, 그런 것을 대중에게 확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제가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해 놓은 것을 바로잡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 사회단체의 정체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다소 좀 떨고 있을 것입니다. 떠는 것은 워낙 여러 선생님들이 저명하신 분들이라서 그 앞에 서서 말을 하니까 떨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지 않으면 팔다리에 힘을 주지 않으면 떨립니다. 그래 그 두 가지 때문에 떠는 것이니까 떨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주어진 시간을 한 90분 발표와 토론해서 90분 정도 주어졌는데 그 지루하실 겁니다. 그래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좌익 혁명 세력이 잘못 왜곡해서 비틀어 놓은 지식, 비틀어 놓은 정보,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바로잡는 정보를 여러 선생님들에게 알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당 사회단체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거론해야 할 것은 해방 직후에 맨 먼저 등장한 단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여운형과 서울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혁명투쟁 활동을 쉬고 있었던 유휴 공산주의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좌우 중도 세력이 다 참가한 민족통일전선단체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 세력은 전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익 세력의 불참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익 세력이 지방조직에서는 참여했습니다. 지방조직에서 참여했지만 중앙조직에는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우익 세력이 참여했다 하는데 지방조직에 참여한 우익들이 참여한 사실과
중앙조직에 김준현과 함상훈이 참여했다. 그런 명단에 이름이 도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익이 참여했다 그러는데 김준현과 함상훈은 이름이 도용되었다고 그 당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 중앙조직에 어떤 세력이 참여한 것이 참여한 것일까요? 지방조직에 참여한 것이 그 세력이 참여한 것일까요? 지방조직에 참여한 것은 세력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 하니까 이 지방에서 사람들이 알기를, 좌우 중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버스를 놓치면은 앞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감투 쓰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중앙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 버스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래 개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우익 진영의 중심 인물들이, 서울에서는 모든 중심 인물들이 다 건국준비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따라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좌우 중도 세력이 다 참여한 민족전선이 아니라 좌익만의 통일전선단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안재홍은 무엇이냐? 중도 세력인 안재홍은 무엇이냐? 안재홍은 여운형과 유휴 공산주의자들이 이것이 공산주의자들만의 단체, 좌익들만의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장식품으로 갖다가 끄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재홍은 가만히 건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좌익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오면서 안재홍이 자기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준이 만들어진 보름 만에 건준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볼 것 같으면은 건준이라는 것이 좌우 중도 세력이 다 참여한 그런 단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만식 선생은 뭐냐? 이북에 있는 조만식 선생이 건준 평남지부의 위원장으로 참여했는데 그러면 조만식 선생의 건준 참여를 조만식 선생 같은 우익이 참여했으니까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조만식 선생을 참여를 근거로 해서 우익이 참여한 것을 부정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지방 조직에 참여한 것 그것을 떠나서 조만식 선생은 이북 우익 진영의 거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를 붙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선생의 경우 그것은 북한은 이 공산당 통치 지역에서 어떤 하나의 우익 지역인 우익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건준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북의 건준은 서울의 중앙 건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건준하고 이북 지역의 건준 지부는 아무런 통신 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좌익들만의 단체다 하는 점을 여러 선생님들은 정확히 아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건준은 1945년 8월 15일 저녁에 만들어져 가지고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존속했냐면은 45년 10월 7일까지 존속했습니다. 건준은 사실상 1945년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짐으로써 사실상 해체가 되었습니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나 해소파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해소파하고 존속파가 갈등한 끝에 나중에 이제 해소 결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10월 7일에 해산되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다음에 나타난 정당 단체는 조선공산당입니다.
조선공산당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재건파 공산당이 있고 하나는 장안파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는 강의 안에 간단히 기록해 드렸으니까 특별히 무슨 뭐 왜곡된 지식이 전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여러 선생님들이 그 강의안을 읽으신 것으로 대체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이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좌우 중도 세 세력이 모두 다 참여한 민족통일전선단체다 이렇게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댑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조선인공의 간부 명단에 이승만, 김구, 김성수, 김규식 등 우익과 중도파의 거두들이 다 참여를 해 있고 또 여운형 또 백남은 심지어는 김일성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거 좌우 중도 모든 세력이 참여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좌우 중도 인사들이 간부 명단에 등재된 것이 본인과 사전에 합의해갖고 등재된 것이 아니라 박헌영이가 일방적으로 갖다가 그 명단에다 써버린 것입니다. 자, 제 이름을 저 허가도 받지 않고 선사연의 회원 명단에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여한 것일까요? 참여하지 않은 것일까요?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인공의 간부들의 명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전 허락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써내서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에는 좌우 중도가 다 참여한 것이 아니라 좌익만 참여한 것이다. 좌익이 참여해서 우익과 중도 인사들의 명의를 도용한 그런 단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인공은 왜 누가 왜 만들었는가? 인공은 박헌영이가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가지고서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만들 때는 박헌영이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가지고서는 진정한 민족통일전선단체가 단체로서 활동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민족통일전선단체를 좌익주도 효과적인 민족통일전선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을 만든 것입니다. 인공을 만들 때 경기여고 강당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인민대표들이 다 참석해서 조선인공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민대표들이 누가 뽑은 인민대표들입니까? 아무도 그 인민대표들을 뽑은 기구가 없습니다. 모집단이 없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건준이 인정한 인민대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준이 인준한 인민대표들이란 것이 실은 누구냐? 영등포 지구의 노동자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하고 연락이 잘 되는 그런 인물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인민대표를 자칭해가지고 조선인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공은 민족통일전선단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이 정확히 아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공과 관련해서 잘못 전해진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공을 소련은 인정했다. 미군정이 인정을 안 했다. 그래서 미군정도 인공을 인정했더라면 인공이 남북한 전체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통일정부가 구성되었을 텐데 그리 안 됐다. 미군정이 인공을 승인하지 않은 바람에 그리 되었다.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짱 거짓말입니다. 소련 군정이 북한을 점령한 소련 군대가
인공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에 대한 그런 거짓말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좌익들의 그 다음에 이 시간별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의 좌익들의 것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좌익들의 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 원고를 보시면서 대충 이해하시기로 하고 잘못 적어진 정보를 바로잡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인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인민당을 우리나라에서 이 좌익들이 주도해 가지고 조선인민당은 중도파 정당이다. 여운형은 중도파 지도자다. 이렇게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민당이 중도파 정당이라는 증거로 김호성이가 쓴 조선인민당의 성격에 관해서 쓴 글 중에 이런 구절을 이용합니다. 인민당은 계급적으로 중간정당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인민당은 중도파 정당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정국의 역사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 여운형이 중도파 지도자라는 사실, 그 다음에 여운형 추종자들이 중도파 세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왜곡된 사실입니다. 여운형은 중도파가 아닙니다. 여운형은 확실한 사회주의자입니다. 다만 사회주의자이되 폭력혁명 노선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정치 공작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운형은 공산주의자이긴 하나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로 커뮤니스트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급적으로 중간정당이라는 말은 그 당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계급적 성분이 부르주아도 프롤레타리아도 아닌 중간파, 그 당시에는 중도 세력, 중산층 그런 용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계급적으로 프롤레타리아도 부르주아지도 않은 그런 중간 성격의 사람들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민당이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그것을 명백히 입증해주는 근거는 무엇인가? 김호성이가 쓴 그 인민당의 성격이라는 그 논문 속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공산당과 같은 목표가 같지만은 우리는 공산당과 같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바로 추구하는 정당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정당인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혁명적인 정당이다. 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당을 중간당이라고 한 사람들은 계급적으로 인민당은 김호성의 글을 인용함에 있어서 계급적으로 중간당이라는 부분만 인용을 하고 다른 부분에 있는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 우리는 혁명적 정당이다. 이렇게 한 구절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해방정부의 역사를 쓴 사람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인 왜곡들을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근데 제가 옷을 좀 벗고 저고리를 좀 벗고 오면 안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곡된 정보가 무엇이냐면은
백남훈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 조선신민당을 또 중도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백남훈이 주도해서 만든 조선신민당은 모택동주의 노선에 따르는 정당입니다. 모택동이 중도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모택동 노선을 따라서 만든 정당을 중도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조선신민당도 중도당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조선노동당입니다. 남조선노동당은 남조선의 좌익 3당이 합당을 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민당과 조선신민당을 다 같이 좌익정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 좌익 3당 합당한 정당, 그러면 그것이 남노당이 됐던, 남조선 노동당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 이런 점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알아주시면 좌익이 어떠했으며 좌익들의 통합단체가 어떤 것이고 좌익들의 정당이 어떤 것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기타 이제 좌익에 속하는 정당들로는 사회노동당, 근로인민당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원고만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익진영의 정당과 단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익진영의 정당과 단체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한국민주당입니다. 한국민주당은 좌익들의 정당들보다도 늦게 출범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따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해방이 되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소련이 서울까지 점령할 것이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익들은 잘못 나섰다가는 나중에 소련군한테 치도곤을 당할 테니까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세를 살펴보고 있다가 나중에 미군이 서울을 38선 이남 지역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확실하게 알려진 후에 그때부터 우익들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익들의 정당은 늦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익들의 정당의 한국민주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왜곡 선전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은 한국민주당이 친일파들의 정당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민당에 참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친일파와 약간의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일 경력이 약간의 친일적인 태도가 한편으로는 민족운동을 하면서 다른 편으로 그 민족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속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일본하고 타협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로서 나타난 친일 경력일 때는 그런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을 친일파라고 말하는 것은 좀 친일파의 범주를 너무 넓게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조가 있는데 백조는 흰 날개가 깃털이 전부 다 하얀 것이 백조입니다. 그러나 백조 중에 하얀 털만 있는 백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돌연변이랄까 뭐 어떤 교배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래가지고 검정 깃털도 간혹 꽂혀 있는 백조가 있습니다. 백조의 깃털에 백조 깃털이 10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검정털이라고 했을 때 그 백조를 백조가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가마귀의 날개 기세, 가마귀의 깃털에 흰 것이 몇 개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가마귀를 백가마귀라고 말할 것인가.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한민당 구성원들의 친일파 비난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민당을 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에 대해서 일면 타협, 일면 저항한 그런 노선을 취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것이 한민당이다. 이렇게 한 것이 보다 건전한 그런 평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익들의 정당 단체 중에서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단체로 등장한 것이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대해서 기존의 해방정국 역사서 속에서는 이것을 아주 우습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아예 언급을 빼버린 교과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매우 중요한 단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체야말로 해방정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좌우 중도 세력이 참여한 민족통일전선단체였고 또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민족통일전선단체였습니다. 이게 해방정국에서 유일한 민족통일전선단체는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촉중앙협의회뿐이었다 하는 그런 의의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매우 중요한 단체다. 그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시비를 걸어서 공산주의자들의 조직 연합조직에 참여하는 원칙은 뭐냐. 가서 주도권을 잡을 때는 주도권을 잡으라. 주도권을 잡지 못할 때는 그 연대조직을 파괴하라. 이것이 공산당들의 연대조직의 참여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일제하에 만들어진 신간회가 왜 깨졌는가를 왜 만들어졌고 왜 깨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간회는 좌익 항일 세력들이 우익들과 더불어서 항일 독립운동 세력을 그렇게 연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주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파괴해 버렸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독촉중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촉중협은 주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승만이 중심이 되어갖고 만들었습니다만은 참여할 때는 주도권을 좌익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참여했으나 그게 안 되니까 마침내 독촉중협을 탈퇴하면서 그것을 파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익들의 중요한 정당으로는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단체로서는 반탁국민총동원위원회, 비상국민위원회,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민주위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민족통일총본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원고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파는 우익과는 달리 해방 직후서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군이 서울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중도파에 대해서는 시비를 붙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익들과는 달리 8월 15일 바로 직후서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 우익들의 중도파의 정당으로 맨 먼저 등장한 것이 안재홍의 조선국민당입니다. 앞서 우리가 건준 이야기 때 안재홍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안재홍은
여운형과 친했습니다. 일제 말기에. 그래 여운형에 개인적으로 친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운형이 꼬셔가지고 건준에 참 장식물로서 참여했는데 가서 찬밥 신세가 되니까 건준을 탈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준을 탈퇴해서 만든 것이 부하들하고 추종자들하고 합해서 만든 것이 조선국민당입니다. 근데 그 조선국민당이 만들어질 그 무렵에 이미 다른 군소 중간파 정당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명재세의 민중공화당이라든지 박용희의 사회민주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당들이 안재홍이 조선국민당을 만들고 나자 중도파 정당들이, 중도파 세력이 그렇지 않아도 약한데 이런 중도파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힘을 쓸 수 있겠는가? 합치자. 그래가지고 연대해서 만든 것이 조선을 뗀 국민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파의 단체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체는 좌우합작위원회하고, 민족자주연맹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안에서는 또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를 김규식과 여운형이 주도해서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김규식과 여운형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군정이 주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미군정이 남한에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미군정은 남한을 통치를 할 때 통치의 기본 노선이 뭐냐면 소련과 합의해서 조속히 남북한의 독립정부를 구성해 놓고 한국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합의를 매우 중요시했는데 남한의 우익 세력이 해방 직후서부터 몇 개월 동안 미군정의 친구로서 또는 동지로서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우익 세력인 이승만, 김구 세력이 반탁투쟁을 열심히 하니까 이 신탁통치라는 공약수를 매개로 해서 소련과 합의를 해야 할 판인데 이 반탁투쟁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미국의 정책을 실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 미국의 정책을 실천해 나가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승만과 김구를 거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를 이제 거세를 해야 하는데 이승만과 김구를 거세해 놓고 나면 손잡고 남한 전국을 이끌어갈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승만과 김구가 없으면 누구를 할 것인가? 그래 제3세력을 만들자. 그래서 제3세력으로서 좌측에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 우측에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제3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미군정에 협조케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의 주도 멤버로 김규식이 지목되었습니다. 김규식 씨가 지목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김규식은 그 당시 반탁 진영에 속했지만은 반탁 삼거두라 그러면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김규식 씨는 삼거두 중에서 이거두는 진짜 거두인데 김규식 씨는 거두란 말을 붙이기가 어색할 정도로 세력이 약했습니다. 푸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 씨는 우익진영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찬밥 신세이니까 불만이 있었는데다가 또 우연히도 김규식 씨의 아들이 김진동 씨라는 이가 미 군정의 통역관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연결고리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가지고 미 군정에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그런 제3세력을 만드는 데 중심 인물로는 김규식이 최고다. 이렇게 낙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이 좌우합작의 주도인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군정하고 김규식은 미군정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좌우합작위원회 주도 멤버로 구성을 스카웃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미군정하고 협의한 끝에 제일 처음에 원세훈을 꼽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장, 전직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이 아니고 해방후에 우익 또는 우경 중간파의 지도급 인사인 원세훈 선생이 있습니다. 그 원세훈은 김규식하고, 김규식이 상해에서 1920년대에 상해에서 임시정부 해체 운동을 벌일 때 그때 같이 한 배를 탔던 동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세훈은 이제 우측 진영에서 끌어들이고 좌측 진영에서는 누구를 뽑을 것이냐, 여운형을 뽑았습니다. 여운형은 두 가지 이유에서 김규식과 미군정을 만족시켰습니다. 미군정은 여운형을 중도파로 알았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이 영어를 잘합니다. 미국 유학을 해서 영어를 잘하는데, 이 사람이 미군 장교들하고 늘 만나면서 우리 형은 중도파야, 공산주의자가 절대 아니야, 이렇게 미군정 장교들을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미군정은 여운형이 김일성하고 접선해가지고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운형이 암살된 뒤에서 수사를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운형을 중도파로 미군정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들어 좌측에서 좌측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꼬세오세요 해가지고 여운형이 이제 자기 사람들 몇 사람을 끌어가지고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근데 좌우합작위원회는 미군정이 주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미군정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남조선 대표 민주의원의 의원에 해당되는 금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군정의 판사 중에 이제 대법관 대법원의 최고, 그러니까 최고 법원의 판사에 해당되는 급여를 수당을 주었는데, 그 정도의,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꼭 가지는 않지만 대충 생각해서 장관급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군정이 그런 지원하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다. 그런 것을 여러 선생님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파 단체 중에 여러 군소 정당 단체들이 있었으나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민족자주연맹입니다. 중도파 중간파 단체 중에 기술해놓은 단체 중에 맨 마지막 번에 있는 민족자주연맹입니다. 이 민족자주연맹은 그 이름만 보면 상당히 민족자주적인 단체처럼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민족자주적인 것보다는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를 한번 장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회주의적인 노선의 단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던 정당 사회단체들의 정체를 대체로 일별해 봤습니다만 틀리게 전달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으로 일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좌익, 우익, 중도 진영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어떻게 무슨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저처럼 이렇게 오려서 옆으로 쭉 병풍처럼 이렇게 해놓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활동이 서로 같은 시기에
서로 상이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작용 반작용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상 어쩔 수 없이 좌익들을 먼저 하고 중도파를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우익들을 맨 마지막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시간별로 해서 횡적으로 묶어놓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정당 사회단체들은 각 진영별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전부 다 진영 단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익 진영, 중도 진영, 우익 진영 이렇게 3분류로 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정리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우익 진영에서는 두 계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승만 한민당 계파와 이 김구 계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서 양 계파가 때로는 합동하고 때로는 분열하면서 활동을 했다 하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진영을 놓고 동시에 같은 시기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의 활동 목표입니다. 해방정부의 역사를 말함에 있어서 각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기존의 저술들은 대부분이 목표를 빼버리고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빼버리고 도둑놈도 집 밖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집주인도 집 밖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또 구경꾼도 집 밖에서 어슬렁어슬렁하는데 이 삼자의 목적이 다 다른데 이걸 목적을 빼버리고 어슬렁거리는 걸로만 하면은 다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 목적을 먼저 정확하게 기술을 해놓고 그 사람들의 활동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좌익 진영의 활동 목표는 뭐냐면 한반도 전체의 민주화입니다. 그 사람들은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을 민주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주화, 민주주의,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용어로는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정권 형태. 그것을 진보적 민주주의라 합니다. 그 당시는 그래 했습니다. 후에는 또 이제 소련의 지침에 따라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 대신에 인민민주주의로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인민민주주의로 했습니다만 해방 직후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그런데 그 진보적 민주주의를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남한에서 일부 세력이 다시 썼습니다. 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국민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정권 형태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진보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진보적이란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진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나은 민주주의로 가자는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일부가 환영했습니다. 모르면 된장인지 똥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똥을 된장이라 해도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상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무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또 사회에서 심지어 지도층에 속하는 국민들의 그런 인사들마저도 어쩐 일인지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왜 그러냐? 사상 투쟁을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한국 국민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귀한 줄을 아는데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돈을 비싸게 지불하고 샀으면은
이거 귀한데 공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귀한지를 모릅니다.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사상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상에 대해서 무지한 탓에 공산주의자들이 해방 직후에 우리가 민주주의자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다, 그럴 때 민주주의자인 걸로 알았습니다. 해방 직후에 민주주의에 관한 저서를, 책자를 제일 먼저 펴낸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화를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중도파의 목표는 무엇인가? 중도파는 남한에서 좌우 합작을 한 다음에 그 남한의 좌우 합작의 정부가 북한의 정권하고 합작을 해서 통일정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통일정부는 어떤 정부가 될까요? 남한에서 좌우 합작이 되고 북한과 남한의 좌우 합작이 만들어진 좌우 합작 정부가 북한과 합작을 했다 했을 때 그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될 것인가? 북한의 정권은 무슨 정권입니까? 좌익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의 정권은 좌우 중도 3파가 참여하는 정권이고 북한의 정권은 좌 세 개가 모두 다 좌익인 정권입니다. 이 두 개가 합치면은 좌가 세 개, 우가 하나, 중도가 하나인 그런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 분포상으로 볼 때. 그런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 이 중도파 세력의 활동 목표였습니다. 공산당한테 갖다 바치자는 소리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그런 목표를 추구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도 좌우 중도가 이렇게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했겠지만은 그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도파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익들의 활동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우익들의 활동 목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자주독립국가를 조속히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하는 문제를 놓고 이게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그 방법을 놓고 이승만 한민단계하고 한독 김구계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한민단계처럼 국민 선거에 의해서 자주정부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김구계는 한독단계는 국내에 지지 기반이 없는데 선거에서 당선될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독단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승만과 한민당 주장대로 선거에 의해서 하자고 할 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풍찬 노숙하면서 중국에서 고생하며 활동했던 우리들은 결국에 귀국해가지고 일본 놈들하고 타협하면서 땡까땡까 살던 그런 놈들 밑에 부하로 들어가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은가. 독립운동 해왔던 우리가 친일파들의 부하가 되다니 이런 부정의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임시정부에서 또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그것이 존중되는 방법으로 정부가 세워질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과 한민당은 그렇게 해놓으면 또 그 사람들이 다 주도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인 방법, 선거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승만 한민단계와 한독단계가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주독립정부를 조속히 만들자는 목표에 있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 세력의 목표가 서로 상충하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마찰했기 때문에 세 세력은 서로 싸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1단계는 이 사람들의 제1단계 싸우면 45년 해방에서부터 반탁, 신탁 통치 발표가 되기 모스크바 협정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제1라운드가 전개됩니다. 제1라운드에서는 1라운드 초기에서는 좌익이 기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좌익이 신나게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도 만들고 인민공화국도 만들고 그러면서 전국을 주도했는데 이승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승만이 45년 10월 16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부터서 독촉중앙회의회가 구성되니까 다시 이승만이 주도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도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요인들을 귀환하게 하는 데는 이승만 한민당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귀환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독립촉성 중앙회의회에 보태줘야 하는데 힘을 보태줘야 하는데 귀국하면서 독립촉성 중앙회의회에 대해서 물으니까 김구 선생 대답할 나는 독립촉성 중앙회의가 무엇인지 존재하는지 모르고 아니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소. 그리고 배관시 해버립니다. 그 왜 그러느냐?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도를 해야 하는데 독촉중앙회의라는 이승만과 한민당이 중심이 된 그것이 독촉중앙회의에 자기가 참여하게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임정이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독촉중앙회의 한 구성원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해버립니다. 그래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면서부터서는 전국의 흐름의 주도권이 한독당 임시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던 차에 모스크바 협정이 발표됩니다. 이제 모스크바 협정이 발표되면서부터서는 해방정국의 좌우 중도의 갈등과 싸움은 제2라운드로 접어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틀린 정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해방정국에서 우익은 신탁통치를 반대했고 중간파도 신탁통치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좌익은 신탁통치를 지지했다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좌익들이 뭐라고 하느냐? 신탁통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지지한 것이 아니고 좌익 진영은 신탁통치를 지지한 것이 아니고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협정 지지와 신탁통치 지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익 진영을 배제하기 위해서 소련이 그 세이프가드를 칩니다. 뭐라고 하는가? 모스크바 협정에 지지하는 자들만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만드는 통일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남조선의 우익 진영은 남조선의 반탁 운동 진영은 신탁통치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협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신탁통치를 지지하지 않으면 반탁 투쟁 노선을 취소하지 않으면 번복하지 않으면 미소공의가 만든 통일임시정부에 참여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들이 모스크바 협정 지지는 신탁통치 지지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지가 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신탁통치 반대냐 지지냐를 놓고 투쟁이 벌어지면서 남한정국은 다시 제2라운드로 들어서면서 2라운드에 들어서면서 우익진영이 잠시 주도권을 잡는가 했다가 좌우합작위원회가 등장해가지고 주도권을 또 놓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탁, 반탁,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미소공동위원회를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싸움을 한 전국이 그런 좌우의 대립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47년
10월 15일에 유엔 총회가 남북한 지역 총선거에 의한 독립정부 구성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제3라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익진영은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김구 선생도 다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좌익진영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중간파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중간파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 남북협상론입니다. 남북 요인 정치 세력들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유엔 결의대로 총선거 방식으로 한다할 것 같으면 북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협상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북협상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남북협상을 남한의 중간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와 같은 시기에 북한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은 왜 제안했는가? 소련 사람들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자라는 반대 제안을 냈습니다. 그 제안을 실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남북한의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협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상을 제의했던 것인데, 그래 이제 북한의 공산정권하고 남한의 중간파들이, 물론 남한의 좌익도 그에 동조했습니다. 물론 그에 찬동한 것입니다만 중간파들이 나서가지고 남북협상 이제 캠페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정국은 다시 한쪽에서는 유엔 결의에 따른 정부 수립을 추진하는 세력과 한쪽에서는 남북협상을 통해서 남한의 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그런 싸움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한 5분이나 10분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